조금 전에 차선 낭비 얘기처럼 이제 12월 연말 누구라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귀담아 듣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일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국세청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중이라고 하는데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안내할 전문가의 의견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 에셋 플래너 손우철 전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19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2019년도 연말정산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바뀝니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고, 아동수당 대상자가 이제 만 7세 미만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이제 6세에서 7세의 자녀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좋지 않게 변경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이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했었는데, 네.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이제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띄네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럼 우선 영수증 미리 챙겨야 되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이제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가지고 회사에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대상자들은 이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니까 200만 원을 산후조리원 비용을 썼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5%인 30만 원을 이제 환급 받으시게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액수가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예, 이 세액공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본인이나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썼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1년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1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은, 만약에 부모님을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나이가 뭐 만 60세가 넘고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러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 본인이 아직 일을 하고 계시는 55세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에는 주택마련저축 추가 공제가 들어있는데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분야죠? 네, 맞습니다. 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종합저축은 반드시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대부분 가입하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세액공제 상품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소득공제 상품들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 기준으로 연 240만 원을 불입하시게 되면 그 40%인 이제 96만 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 세율 구간이다 그러면 96만 원에 뭐 지방소득 포함하면 16.5%, 그래서 16만 원 정도를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청약저축도 불입을 하면서 세금도 이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금 저축이라든가 IRP 이러한 측면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네.
지금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 이제 카드 사용에 따른 절세 방법에 상당한 관심을 둘 텐데,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뭐 115만 원 돌려받는 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신용카드를 쓰느냐, 뭐 직불카드를 쓰느냐, 뭐 현금으로 쓰느냐 이런 지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네, 이 신용카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는 15% 그리고 체크카드는 30%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요. 총 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를 해주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제 신용카드 공제액이 더 많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왕이면 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뭐 밀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도 이제 내는 세금 자체가 많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신용카드는 뭐 소득공제를 잘 받더라도 카드 사용액에 뭐 1에서 2% 정도로 환급 받으시고, 네. 체크카드 경우에도 뭐 2, 3% 정도 환급 받으세요. 총 사용액에. 그러니까 뭐 카드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연말정산을 많이 받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평소에 좀 지출 관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115만 원 돌려받는 법은 이거 연금 계좌 얘기입니다. 이른바 연금 계좌라고 하면 연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 연금 저축이 있으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의 확정 기여형에 내가 내는 본인 불입분이 있을 거고,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른바 IRP라고 하는데 그 세 계좌를 합친 거를 이제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총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연금저축만 하시게 되면 이제 400만 원 한도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7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16.5%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700만 원 곱하기 16.5%, 그러니까 115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연금저축, 또 퇴직연금, 세액 공제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 광고에 또 조심하라는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어느 게 장점이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 연금 계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돌려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노후자금으로 불입을 하면서 연말정산 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에서 5.5%의 이제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니까, 네. 내가 연말정산 받았던 거에 비해서 훨씬 낮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보험료를 불입할 때 세액 공제를 해준 대신에 이제 이러한 상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외 수령, 그러니까 뭐 해지를 하거나 중도 인출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봐가지고 기타 소득세 16.5%를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해약했다가 이제 그 연말정산 받을 땐 좋았는데 나중에 뭐 집 살 때 깼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크게 뭐 페널티를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청취자님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 깨야 될 때는 이러한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 연금 외 수령을 보지 않고 연금 수령을 한 걸로 가름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제 요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피치 못하게 해약을 할 때는 이 요양, 그러니까 뭐 내가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다라든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해약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액공제 대상에는 지금 배우자 기본공제도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한 신혼부부가 있다면 당장 12월에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네. 이제 그 공제에 이제 뭐 150만 원 바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뭐 배우자가 있는데 뭐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 혼인 신고해서 뭐 공제 받으면 좋겠죠. 네.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꼭 빠지지 말고 급하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연말정산 하실 때 직장인들이 가장 누락을 시키는 것이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데 네. 다른 형제들이 다 기본공제를 하는 줄 알고 이제 내가 안 했는데 뭐 빼먹는다라거나. 직계존속에 관한 기본공제.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말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장애인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중증 질환이다 이런 걸 확인해주게 되면 이제 장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걸 제출하게 되면 장애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특별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연말정산을 끝내면 이제 내년 얘기에 또 관심이 돌릴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가 인상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인상 배경이 뭡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혜택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3.2% 정도 올라가는 거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 평균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올해만 하더라도 흉부라든가 복부라든가 네. MRI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내년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장기요양 수가도 인상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지역, 뭐 특별히 더 올라가는 지역, 특정 지역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은퇴자들의 불안, 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서요. 그러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갑자기 안 내던 거 내면 당연히 이제 불만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피부양자 이제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일단 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여서이지만 뭐 사업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합계액이 연간 3,000만 원, 3,4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이제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 만약에 9억 원,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제 피부양자가 인정이 되고 그게 이제 넘어서게 되면 박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아마 이제 최근에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재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실은 2012년 16조 3,400억 원에서 2018년 31조 6,527억 원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은퇴자들의 퇴직하신 분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임의 계속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은 그냥 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네네. 오히려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후에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이 의미가 없으신 분들은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에 내는 보험료를 그냥 내는 것이 임의계속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공적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오히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해서 이제 이런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60시간 기준으로 뭐 요양보호사를 하신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내가 적절하게 일을 해서 내가 소득도 확보하고 뭐 4대 보험을 좀 거기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혜택들이 있다면 미리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내를 좀 해주시죠. 2020년의 경우에는 우선 이제 아동과 관련된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이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기본 교육은 이제 4시까지 되고 연장 보육은 이제 4시부터 7시 30분. 그러니까 7시까지 되는데 그 3세에서 5세 반은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 15세에서 39세에 일을 하는 뭐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수급 청년, 그다음에 차상위층 청년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 계좌를 이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욤 에셋 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이었습니다.